지난 시간에는 남한산성에서 출성을 끝까지 회피해야만 했던 인조의 내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로는 삼전도 항내의 거행과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조선 후기 한강변의 주요 나루를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그 나루를 뜻하는 한자어가 진이나 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 하단에 중간 이하에 잠실도라는 큰 섬이 있고요. 여기서 도는 저 나루를 뜻하는 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섬도자를 썼을 겁니다. 잠실도의 도는 섬도고요. 이 주변에 송파진이라든지 삼전도와 같은 이런 나루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전도는 지금의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있었던 한강사ring류의 아주 유명한 나루였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판교, 한양, 경기도 광주, 즉 남한산성이죠. 영남로를 잇는 교통과 수운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삼전도는 삼반나루라고도 불리었는데요. 이 삼반나루의 한자 표기가 바로 마전도입니다. 삼마를 쓴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삼전도 나루 주변에는 대마밭이 아주 넓게 조성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를 조선 사람들은 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삼의 발음만 따서 석삼자를 써서 또 한자로 삼전도라고 표기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제 삼전 나루는요, 몇 차례 큰 홍수로 이 잠실도 아래의 물길이 막히거나 변형이 되면서요, 거의 육지와 비슷하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근대 이후에는 한강 정비 계획과 잠실 개발로 인해서 전부 다 육지화돼서 이 나루는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삼전도 주변에 보면 삼전도 비가 세워져 있고 그 주변에는 석촌호수가 있는데요. 이 석촌호수가 조선시대 때 흘렀던 이 한강 물길의 나머지 유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삼전도 항내의 거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 정축년 1월 30일에 거행된 삼전도 항내 거행은 그 하나하나 어떤 장면마다 행동마다의 의미가 변화된 조청 양국의 위상, 즉 조선이 청의 신화국으로 된 그런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태종은 이름 아침인 진시에 이제 자신의 군영을 출영을 했고요. 이후에 삼전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9층의 거대한 수왕단이 항복을 받을 그 단이 축조가 돼 있었는데요. 이 단 맨 위에 청태종이 앉음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위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단 주변은 황색의 장막과 황색의 일산, 그 다음에 어떤 중국식의 악기가 배열되어 있고 이런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검과 갑주를 갖춘 청군들이 도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본 조선의 사관들은, 그 다음에 조선의 신하들은 이것이 바로 중국식 제도를 잘 모방한 것이다 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인조와 소현세자 일행이 삼전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청태종은 자신의 신료들하고 인조와 함께 배천내를 여기서 거행을 합니다. 이 생각해보면 청태종이 심양에서 군사를 일으킬 때 맨 처음 한 행위 중에 하나가 정조선지우를 심양의 천단에서 고한 것이었죠. 즉 조선을 정벌해야만 하는 이유를 심양의 천단에 고했는데 이곳 이제 삼전도에서 배천내를 거행함으로써 이러한 자신의 이 전쟁을 도발한
그 의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하늘에 고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인조는 청태종과 같이 첫 번째 309 고두례를 거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태종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 청태종이 이제 수왕단에 오르고 나서요, 인조가 두 번째 309 고두례를 거행합니다. 즉 인조의 두 번째 309 고두례를 받은 대상은 청태종이 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309 고두례야말로 사제와 그 이전에 어떤 청태종의 황제즉위를 반대하고 동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정묘맹약을 어긴 그러한 사제의 의미도 있었고, 그 다음 앞으로는 이제 청태종의 신하가 되겠다라는 그런 신복의 의미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309 고두례를 마친 인조를 청태종은 수왕단에 오르게 합니다. 근데 이 인조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태종 아래 동북쪽에 가장 상단에 착석을 시켰던 것이죠. 이것은 청태종 말고는 가장 높은 위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양국 군주의 만남을 축하하는 활쏘기 경연대회도 열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주연이 베풀어집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인조는 수왕단을 내려가게 되는데요. 청태종은 인조에게 백마와 초피구,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하사를 합니다. 자, 인조는 청태종이 백마를 하사하자마자 친히 말고삐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가죽옷인 초피구를 하사받자마자 이를 직접 입고 엎드려서 사례를 했습니다. 즉 배례를 했던 것이죠. 이런 행위는 모두 군신 간의 어떤 은혜와 신복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세자빈과 이 강화도에서 잡혀온 대군 부인들도 배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이 인조실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인조실록은 이 장면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궁중에 이 다른 나인이 대신했다라는 구절을 그것도 전언의 형식으로, 들은 소식의 형식으로 삽입을 해놨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사관이 그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건 이러한 어떤 청태종에 대한 그 배례를 얼마나 수치스러워했고 조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지 않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승정원 일기 기록을 보아도 다른 사람이 행했다라는 기록은 전혀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부터 이제 사로잡아온 그런 세자빈과 대군 부인의 얼굴을 청측에서 구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아마 거의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백마 초피구를 하사받은 인조는 청태종에게 이번에는 309 고두례가 아니라 2번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6번 머리를 조아리는 206 고두례를 거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사는 도승지 이경직이 국보를 반환을 했습니다. 즉 인신, 도장이죠. 이것은 명나라에서 하사 받은 것인데요. 이게 결국 왕권의 상징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을 청나라 군주에게 이제 반납을 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청나라 군주는 자신이 배포하는 그런 국보를 인조에게 내려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사대처 및 조선의 사대처 및 군신관계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태종은 임평대군과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오판서, 오승지에게 역시 담비가죽 옷을 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임평대군 이하의 어떤 조선 신료들도 아까 인조와 마찬가지로 청태종에게 배례를 해야 했던 것이죠. 결국 청태종의 신하가 되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뜻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축년 1월 30일에 어떤 항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신시경에 청태종이 자신의 군영으로 귀영을 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한참 있다가 이제 인조도 한양으로 귀성을 하게 된 것이죠. 47일 만에 한양으로 귀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조 15년 2월 2일에 청태종이 한양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미 인조는 청태종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나가서 배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삼전도 항례가 마무리되었고 청태종도 철군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삼전도 항례의 이런 상징적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조청 양국 군주가 이제 직접 대면을 함으로써 이 둘 사이가 임금과 신하 관계라는 것을 만천하에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변화된 양국의 위상을 확인시키는 의례였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309고두례의 거행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로써 인조의 신하들도 인조가 청태종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에 청태종의 신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후국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배신이라고 합니다. 청태종의 배신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나갔던 인조뿐만 아니라 인조의 신하들도 굉장한 아마 속으로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조판서 김상헌은 인조의 출성이 거의 결정되는 한 1월 28일경에는 조정에 출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 직을 내놓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장유가 대체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식의 이제 출성을 해서 청태종에게 배려하는 것을 미리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군주인 인조가 성을 나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인조에 대한 어떤 의리는 보존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결을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후손들에 의해서 구조가 돼서 김상헌은 목숨을 잃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전도 항례 하나하나는 대명의리와 대명사례를 너무나 명백하게 부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조선 사람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공황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삼전도 항례를 했을 때 인조의 좌차, 앉은 자리가 청군의 화석친왕보다도 윗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화석친왕은 대개 8기의 기주들이 받는 그런 자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청나라에서 청나라 황제, 그 다음 청나라 황태자 다음에 그런 높은 지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보다도 윗자리에 앉혀준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인조가 청태종의 신하가 되었지만 이러한 위상이 사실은 이후에 조청 양국의 외교에 있어서 그대로 지속이 되는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태종이 이렇게 앉혀준 거는 그래도 인조는 일국의 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귀순해 왔기 때문에 덕으로서 회유한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런 인조의 자리는 철군시 인조가 이제 청태종을 배웅을 하러 나가는데요. 그런 철군시 인조의 좌차에서도 다시 한번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러한 조선 국왕의 위치는 사실 명보다도 높은 그 대우를 받은 것이라는 점이죠. 명은 이제 고려나 조선의 국서, 외교문서를 작성을 할 때 명의 친왕보다는 아래인, 즉 명의 신하로 따지면은 1품이나 2품에 해당되는 그런 형식의 국서를 조선 국왕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국왕의 지위도 명의 관료에서 1품이나 2품에 해당되는 지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높게 사실은 신왕보다도 더 높은 그 자리를
좌차를 보장해 줌으로써 어떤 조선의 국가적 위상을 결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삼전도 항내는 이 만몽한으로 구성된 복합된 이런 청나라의 대청이라는 그 나라의 어떤 그 복합적 성격도 잘 보여줬는데요. 처음에 살펴보았다시피 이런 중국식 제도를 응용한 황색의 장막이라든지 황색의 일산, 이건 중국식 전통에서 황제가 독점하는 색깔이죠. 이런 화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중국식 제도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화제에서 벗어난 게 어떻게 보면 사례, 활쏘기 경연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례는 금나라 때 금나라를 세운 여진이 이런 샤먼 신앙에 기초한 배천의 제사 의례에서 거행하였던 그런 사류라는 의례가 있었는데요. 그 의례를 청나라가 계승을 한 것입니다. 청태종은 삼전도 항내에서 중국적인 의례와 만주족 본래의 신앙인 샤몽교의 이 의례를 어떻게 보면 병존, 양립해서 운영했다라고 의미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주제인 삼전도 항내와 조청 양국의 위상 변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